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완연한 가을 날씨로 나들이들 많이 가시죠. 야외 활동이 잦다 보면 큰 일교차 그리고 건조한 대기 때문에 피부에도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체인지미 시간에 이렇게 환절기에 건조해지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피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날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일찌감치 그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북에만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가시거리가 무척이나 짧아져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 등 일부 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20m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특히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야 확보 충분히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는데요. 서울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요. 대구도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높음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반면 제주는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내일까지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지금 서울은 20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창원과 광주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낮 공기도 한층 선선해지겠습니다.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는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간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자친구 폭행 사건의 진실은입니다. 최근 연이어서 구설을 휘말리고 있는 2세대 여자 아이돌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애 구설수에 휩싸인 여자 아이돌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죠. 네, 아이돌 카라 출신이죠. 네. 구하라 씨의 이야기예요. 네, 구하라 씨가 최근 남친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죠. 그렇죠. 구속은 아니고. 예.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그 논현동에 있는 구하라 씨 네. 소유의 그 자택에서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13일 구하라 씨 자택 안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 경찰이 구하라 씨 자택 인근을 수색하고 돌아가는 장면까지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신중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두 사람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양측에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 쌍방 폭행이냐 아니면 일방적 폭행이냐 엇갈린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그렇죠. 장면이네요. 예. 구하라 씨는 그 남자친구 A 씨가 먼저 나를 발로 차서 다툼이 있었던 중에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A 씨는 결별을 구하라 씨가 요구하고 서로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구하라 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구하라 씨가 A 씨를 폭행했다라는 부분은 뭐 할퀴고 꼬집고 뭐 팔을 비트는 정도의 행위였다고 하는데요. A 씨가 폭행을 당한 것은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폭행이 있기 전에 A 씨가 구하라 씨를 폭행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먼저 폭행이 한 게 있다면 굉장히 큰 이 또 데이트 폭력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구하라 씨의 연인이었다는 남자친구 A 씨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A 씨가 어떤 분인지 기사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A 씨는 강남의 한 헤어숍에서 근무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단순히 그냥 일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일만 하는 것뿐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훈훈한 비주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연예인 같은 끼를 발산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별명이 있더라고요. 청담동 유아인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인기가 있었는데요. 구하라 씨와 만난 것 역시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구하라 씨가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인연을 맺게 됐으며 연인까지 발전이 됐는데 두 사람은 약 3개월의 짧은 연애 만에 폭행 사건이 번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제 구하라 씨의 자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구하라 씨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 청담동 A 씨가 만취 상태로 가택 침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구하라 씨 지인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술에 취한 A 씨가 구하라 씨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던 구하라 씨를 발로 찼고 그 이후에 이런 다툼이 시작됐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A 씨가 이제 집에 있는 식기들까지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부렸다라는 얘기를 구하라 씨의 지인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하라 씨하고 A 씨 싸움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 A 씨의 얼굴에 상처가 났고요. 구하라 씨도 몸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이 A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그 가택 침입과 주치 난동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혔다면서요? 그러니까 A 씨가 가택 침입, 주치 난동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구하라 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둘이 함께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별을 통보하고 짐을 싸러 갔다가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폭행까지 이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폭행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자신은 여태까지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한 적은 그렇죠. 전혀 없었고 게다가 여자한테만큼 더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가 멍이 들었다면서 사진을 보내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구하라 씨가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 자신을 때리고 핥히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체 접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얼굴에 생긴 상처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요. 사진은 뭐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지금 보시면요. 사실 핥히고 비트는 뭐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눈썹과 눈썹 사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눈 위네요. 네, 눈 위에요. 그렇죠. 뭐 사진이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딱 보기에 분명한 어떤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가볍지는 않은 상처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건 진단을 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A 씨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도 연예인이라서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이라서 피해가 있겠지만 자신 또한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고 많은 분들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서 지금 일도 못하는 상황이다.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또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A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하고 있고 상처까지 공개를 했는데 구하라 씨는 딱히 입장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A 씨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하라 씨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할 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틀간은 구하라 씨가 연락 두절 상태였다라고 소속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14일 밤이었죠. 구하라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 때문에.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크게 다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소속사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지금 뭐 그것마저도 사실 구하라 씨의 가족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라고 소속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하라 씨와 직접적인 연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고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만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구하라 씨가 물론 쉽진 않겠지만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하고 A 씨 모두 지금 경찰 조사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측 다 변호사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선임이 됐으니까 자신의 입장 정리를 해서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하라 씨 측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기 때문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뜬금없이 과거 가수 춘자 씨의 발언이 재조명된 건 무슨 연유죠?
이게요, 아무래도 여성 아이돌의 어떤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구하라 씨에게 폭력성이 있었느냐라는 어떤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도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춘자 씨가 그냥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춘자 씨가 봤을 때에 다른 걸그룹과 구하라는 뭐 비교를 할 수 없다. 예능에서 복싱을 하는 구하라를 봤는데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승부욕이 굉장히 많고 복싱도 잘하고 씨름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아이돌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구하라 씨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연관이 지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연관성을 찾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아무튼 뭐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구하라 씨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되나요? 이게 사실 계속해서 쟁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쟁점에 있어서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 이 사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 A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법정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데이트 폭력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이상 이 경찰 신고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느냐를 따져보게 되는데 습관성 같은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만약에 경찰 신고 내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동일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그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죄죠. 단기간에 3차례 이상의 범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바로 구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거나 데이트 폭력은 참 안 좋은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 스타입니다. 역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배우 박은혜 씨의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소식으로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계속 검색어도 오르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박은혜 씨 하면 저희 채널A에서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안방마님으로도 정말 오랜 동안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은혜 씨는 지난 2008년에 4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에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네요. 이혼하게 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이 두 사람 이혼 사유 성격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박은혜 씨의 소속사죠. 얼리버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입장을 냈는데 박은혜와 남편은 서로 가치관의 차이로 여러 시간 고민한 끝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일은 둘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박은혜 씨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약속한 부분이 방송 활동, 연예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도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좀 반대했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작품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동안 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박은혜 씨는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무기력한 삶을 좀 보였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러면 이제 다시 방송을 해보자.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연기와 MC 활동까지 하게 된 건데 연예계 활동을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지금 이제 8살이 됐군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양육권 부분은 부부 합의하에 이 박은혜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뭐 부부는 이혼한 상태라고 합니다만 그 일반적인 그 이혼 부부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뭐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박은혜 씨는 여느 엄마와 다름없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애정을 드러낸 바 있고요. 아이들 또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아가
아이가 생긴 다음에는 네. 엄마가 나를 낳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면서 걱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박은혜 씨한테는 어떤 피로회복제 같은 역할을 그러네요. 쌍둥이들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견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혼이라는 개인사가 알려지는 게 여배우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박은혜 씨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큰 아픔을 내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네. 또 지금도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또 엄마로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21일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녹화일인데 뭐 이 네. 녹화일도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SNS상에 본인이 혼자서 유럽 여행 다녀온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면서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SNS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혼 소식에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던 SNS를 지금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또 네.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며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대중이나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나요?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이 박은혜 씨의 입장을 보면요.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혼은 정말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연예인이라서 너무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혼을 선택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죄송하다, 실망스럽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네. 우려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역시 그에 따라서 박은혜 씨를 응원한다, 힘내라. 이건 뭐 큰일 아니다라고 네네. 격려하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더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애만 10년째 결혼 거부하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혼이었는데 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결혼을 거부한다는 거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네, 네. 60대 여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박정수 씨. 이야기예요. 네. 박정수 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정말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72년에 M본부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인 연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데뷔 3년 후인 75년에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합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면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네, 네. 복귀해서 다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여배우가 10년째 연애 중인 상대 바로 어떤 분인가요? 방송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 스타 PD로 알려져 있는 정우령 PD가 그 네. 대상인데요. 정우령 PD 86년도에 그 K본부에서 이하의 월백하고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도 뭐 대단한 히트작들, 특히 그 김수현 작가하고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뭐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든지 무자식 상팔자 이런 작품들 많이 연출을 했었죠. 네. 자, 언뜻 봐도 능력 있고 멋있는 남자친구인데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에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센세이션한 이유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재산이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오.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박정수 씨가 직접 밝힌 바 네.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네. 우리들의 추측 중에 가장 주된 원인이 네.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본인도 직접 말한 부분이기도 아, 그래요? 하고요. 예. 네. 오. 아니, 세금 걱정을 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있다는 거죠? 원래 박정수 씨가 굉장히 재테크로 유명한 그래요? 그렇죠. 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을 샀는데요. 그때 네. 28억 원 정도에 산 건물입니다. 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인데 약 7년 만에 2012년에 이 건물을 다시 지어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네. 그러면서 이게 건물값이 확 뛰게 된 거죠. 무려 64억으로 올라갑니다. 두 배 가까이. 7년 만에 2배 이상의 네. 어떤 수익을 거두게 된 거죠. 야. 그 박정수 씨가 그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돈을 버는데도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을 할 만큼의 재산이 있기 때문인데 75년도에 그 사업가하고 결혼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 빚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예계 복귀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기능성 속옷
이거 아마 홈쇼핑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박정수 씨가 이 홈쇼핑에 이 기능성 속옷을 런칭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이 나죠. 그러면서 굉장한 그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 네네. 뭐 3억 이상의 매출을 계속해서 올리게 됐다고요. 한 번에. 그게 연매출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일 텐데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박정수 씨가 이번에는 그 재산을 좀 잘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현실적인 이유인 네. 것 같고요. 또 두 사람의 어떤 연애 소식이 알려진 거는 약 10년 전입니다. 무려 10년 오래됐죠. 전인데요. 두 사람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부부와 다름없이 살고 그러네요. 있고 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굳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의 어떤 그 계약이 뭐가 네. 중요합니까? 그죠? 일종의 계약인데 그게 그렇게 서류상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실질적으로 어떤 사이냐, 사랑하는 사이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은영 PD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럼요. 배우죠. 네, 배우 정경호 씨죠. 예. 아까 뭐 사진 나왔습니다만 네. 자세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정경호 씨가 참 이 두 분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함께 실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네, 몰라도 사이가 아주 좋다 그러죠. 네, 두 사람은 서로 엄마,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박정수 씨가 정경호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에 카메오로 또 출연을 맞아요. 했어요. 네. 정경호 씨가 그냥 엄마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한번 출연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 툭 던졌더니 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가깝다는 네, 얘기예요. 예. 촬영장에서도 막 두세 마디밖에 안 되는 카메오는 사실 분량이 적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박정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면서 이렇게 장난도 툭툭 걸고 네, 하는 네. 모습이 더 전에 들려옵니다. 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보다는 네. 진짜로 사랑하는 그 어떤 본질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연예 저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So when the stars come out at night, 네,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우 모닝 지금 시간 8시 22분이고요. 자, 오늘도 뷰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인지미 시간입니다. 방송인 장미화 씨,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현주 뷰티 디렉터는 이미 서 계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새가 돼 있어요. 네, 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쌀쌀하던데 네. 오늘부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가을 하늘이 너무나 높고 또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김현욱 씨는 바람과 하늘로 가을을 느끼는군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이 건조해진 피부로 느낍니다. 벌써 이게 달라요. 맞아요. 여름에는 그나마 저처럼 굉장히 건조한 피부도 로션 금방 안 발라도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안 바르면 급격하게 아주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네.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요, 네네. 가을 환절기 피부 관리 노하우를 꼼꼼히 알려드릴 텐데요. 네. 어떤 특급 비법이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네. 처음으로 앞에 공개하지 않고 계속 비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저 모델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자, 이분 얼굴에 뭔가를 지금 바르고 계십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바르고 예.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바르고 이게 뭔지는 끝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채널을 못 돌리고 계속 보고 계시죠. 저게 뭔지는 안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언뜻 보면은 그냥 뭐 갈색이니까 추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무슨 머드팩 같기도 하고. 네, 비법 재료가 들어간 예, 땡땡팩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 체인지미 코너 초반에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 네. 끝부분에 가면은 약간의 그 효과가 있겠죠? 네,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네, 네. 이따가 얼마나 촉촉해졌는지 확인하면서 그때 제가 비법 공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저 재료를 우리가 맞춰보는 네. 그런 재미가 예. 있네요. 얼핏 봐서는 색깔이 흑설탕 같기도 하고요. 머드 같기도 네. 하고 약간 흐린. 이 정도만 바르면 되나요? 네, 그 이 정도만 정도만? 그냥 일단 네. 발라두고. 그러니까 이 부위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좀- 일단 바르지 않은 이 모델분의 네. 왼쪽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유수분을 측정을 할 거고요. 네. 예. 네, 끝부분에 지금 팩을 바른 요 오른쪽 부분도 여러분 보는 앞에서 직접 유수분을 측정해서 양 볼 차이를 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절기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게 아까 장미화 씨 말씀하신 건조함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건조한 거 김현웅 씨 잘 모르죠? 저는 뭐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으로. 예. 거의 유전이다시피 한 거죠, 지금. 근데 진짜 이 건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네. 삶이 괴로워요. 아. 모르는 분들은 무슨 저런 오바가 있어. 그러실지 예.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 건조함이. 맞아요. 웃을 때도 너무 얼굴 힘들어요. 붙잡고 웃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너무 건조하니까. 미스트다, 뭐다, 뭐 우유다, 막 네. 이렇게 많이 써보지만 이 건조함을 달랠 길이 없어. 오늘 그거 좀 맞아요.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예. 어떻게 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건조한 피부를 탈출하려면 네. 내 피부 타입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정말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세안을 하시잖아요. 네. 세안을 하시고 아무것도 바르지 마시고 한 3시간만 기다려주세요. 3시간. 네, 원래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테스트를 해야 테스트를 되니까 위해서. 네, 3시간만 바르지 마시고 네. 3시간 있다가 기름 종이로 얼굴 전체를 한번 눌러서 어느 정도의 이런 기름, 피지가 묻어나온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절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분 이내에 발라도 너무 건조한데 그걸 3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네, 한 얘기예요? 번만, 네, 하루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기름 종이로 눌렀을 때 예상하시는 것처럼 얼굴 전체에 만약에 기름이 묻어나오면 당연히 전체가. 지성 피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건성 건성이죠. 피부 많이 건성이겠죠. 당기는 분들이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T존은 기름이 많이 묻어나오는데 반대로 U존은 너무 건조하고 아무것도 안 묻어나온다면 네. 이제 복합성 피부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얼굴 전체에 기름은 분명히 나오는데 나는 너무 건조하고 당긴다 네. 하시면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것도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피부 타입 체크리스트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예, 3시간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기다려서 이렇게 기름 종이를 갖다 대서 알 수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피부 타입이 어떤지를 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네. 제가 12가지를 지금 준비를 와우. 해봤거든요. 항목이 굉장히 예. 많아요. 자, 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세안 후 피부가 크게 당기지 않는다. 세안 4시간 뒤 닦으면 유분이 묻는다. 모공이 눈으로 정확히 보인다. 기름 종이를 하루에 3번 이상 쓴다. 네,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은 메이크업 수정을 해야 한다. 네. 영양크림 팩을 하면 트러블이 잘 생긴다. 화장품 제형은 산뜻한 젤 타입이 좋다. 코 주변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많다. 또 있습니다. 두피가 자주 가렵고 비듬이 생긴다.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눈에 띈다. 머리를 감지 않으면 금방 기름진다. 건조한 날씨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12가지인데. 네. 자, 언뜻 보면 말이죠. 체크리스트가 어떤 거는 건성 질문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지성 질문인 것 같고, 이렇게 그냥 혼재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밑에 1개에서 4개면 건성 피부, 5개에서 7개면 중성 피부, 8개에서 12개면 지성 피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사실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항목이 좀 건성을 뜻하는 것도 있고 지성을 뜻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엄밀히 따져선 대부분 지성을 따지는 항목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을수록 하나도 저 없으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지금 제가 체크를 없어요. 하려고 네네. 볼펜을 열었는데 네. 할 지금 게 뚜껑을 없으세요? 다시 그대로 닫아야 그래서 되겠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아예 들고 오지도 않았어. 이 방송 저 좀 하고 있어요. 없어. 네, 김현웅 잠깐만요. 씨 건 별로 안 궁금한데. 자, 할까요? 여기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래요. 네. 꼭 들어봐야 될까? 자, 아우, 많이 체크해야 되네. 몇 개세요? 아이고, 참 지금 미치겠네. 4개가 넘어가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 저거 체크하는 동안. 아, 했어요. 다 네, 했어요. 다 했어요? 야. 몇 개나 나왔어요? 자, 제가 3가지는 안 돼 있어요. 9개. 3가지는 안 했습니다. 3가지. 3가지를 왜 안 했냐면 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기름 종이를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아. 그리고 제가 뭐 메이크업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보통 이제 방송할 때만 분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분장하고 나서 방송 끝나면 바로 지우거든요. 그치. 그 영양크림이나 팩은 남자니까 잘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니까 잘 안 하는 거 3개 빼고는 다 체크했습니다. 완벽한 지성이군요. 사실 저는 지성인 아닙니까? 유전형이. 그렇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예. 여자분들은 굳이 이 체크리스트가 없어서 예. 없어도 예. 지성인 분들은 되게 눈치를 많이 채시는 게 아. 화장이 보통 여자분들 용어로 화장이 뭉개진다고 맞아요. 하시죠. 보통 코 쪽이나 콧망울 쪽에 화장이 막 다 지워지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기름이 많이 흐르면 사실 지성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건성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화장이 잘 안 먹어요. 그리고 화장을 해도 잔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중에서 화장할 때의 느낌으로도 사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얼굴 타입을 보고도 이렇게 건성이냐 지성이냐 네네. 하지만 이 두피를 보고도 알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예. 두피와 모발을 보고도 만약에 모발도? 기름기가 많은지 네. 아니면 두피도 각질이 생기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예를 예.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가 막 반질반질해지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지성 피부인 분들이 그런 거죠. 네. 예. 저는 또 건성이라서 한 네. 이틀 정도는 네. 티가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머리에 안 감아도 티 안 나는 분들은 보통 건성 피부세요. 그렇군요. 네, 피부 타입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다를 텐데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수분 밸런스? 맞습니다. 제대로 네. 배우셨네. 네. 아니 그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제가 있어서 네, 매주 기억했어요. 나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유수분 그렇군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유수분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춰주는 게 보습입니다. 수분인데요. 가장 지성 피부인 분들이 가장 흔하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기름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기름 걷어내고 기름 닦아내고 맞아. 여기에만 세안을 집중을 엄청 하시고 자주 하시죠. 맞아요. 세안을 그렇죠. 자주 하시거나 자주 닦아내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네. 뭐를 잘 바르지를 않으세요. 맞아.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오히려 기초 단계를 좀 줄이시거나 네. 좀 가벼운 질감의 좀 라이트한 텍스처라고 하죠. 좀 젤 크림 같은 거를 바르셔서라도 보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지성 피부가 네. 뭐 나는 뭐 번들번들하니까 해서 잘 안 발라준다. 그래서 수분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사실은 더 기름이 많아져요. 아,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피부는 보습을 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유분과 수분이 예를 들어서 합쳐서 10이라면 네. 10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5가 유지되다가 수분이 3이 되면 7로 되는 맞아요. 모자라네 하고 갑자기 피지가 7까지 올라가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더 기름이 도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야 어렵다. 그러면 저 같은 완전히 건성 피부는 뭘 발라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관리해줘야 돼요? 건성은?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네. 보습감이 많은 제품을 바르셔도 네. 이제 금방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네. 맞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분 레이어링입니다. 네. 오. 아무리 이제 무거운 제형을 많이 바른다고 해도 네. 이제 우리 왜 겉도는 느낌 들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흡수가 다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5번에 걸쳐서 덧바르시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정성을 많이 네. 들여야겠네요. 그래서 돈 많이 바르고 들어. 또 바르고. 네. 흡수하시기가 좋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어떡합니까? 돈 많이 들어 자꾸 발라야 돼. 정성을 기울이셔야지 뭐. 진짜 겨울에는 한없이 발라요. 한없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장미아 씨 같은 경우 유지가 되시잖아요. 유지가 되고. 지금 방송상으로 봐서는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건성 피부의 특징 맞아요. 아니에요? 건성 피부의 그쵸? 특징이 피부가 보통 얇고 건조하신 분들이 네. 평생 피부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괴로운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김 원장님은 무슨 타입이세요? 저도 건성입니다. 아, 그러세요? 좋아 보이나요? 전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 감사합니다. 자, 병원에서 뭘 제가 많이 해, 또. 피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수분 밸런스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예. 깨닫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피부에 좋아지는 어떤 마사지 같은 게 또 있다면서요? 네, 그거 좀 한번 직접 김 원장님께서 김민주 보여주셔도 좋을 것 원장님께서 같습니다. 준비해 예. 주셨는데요. 네, 이미 생긴 주름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가을철에 더 건조해지고 주름 생기지 않게 하려면 네. 이제 집에서 셀프로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한 크림은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항상 사용하시던 크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네. 좋습니다. 보통 영양 크림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네. 바르시기 전에 네. 유수분 측정을 좀 하셔야죠. 왜냐면 아, 맞습니다. 발라버리면 왼쪽 오른쪽이 왼쪽 그렇죠. 오른쪽 네, 비교하셔야 비교가 안 되죠. 되니까. 네. 큰일 날 정확한 뻔했네. 지적이십니다. 멋있었어요 오늘. 네. 그럼 이거는 네. 팩하기 전으로 사용할 그럼요. 데이터 네. 하나만 제가 자, 오른쪽 뺨입니다. 네, 유수분 측정기로 예.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36.7, 16.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게 뭐죠? 36.7, 네. 16.5. 수분량은 36.7이고요. 36.7. 그리고 제가 체크해 기름, 볼게요. 피지는 16.5. 36.7, 네. 이 정도면 16.5. 어떤 상태시죠? 지금 조금 건조한 편이세요. 아, 건조하고 그래요? 피지도 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분도 부족하고 네. 기름도 부족한 정말 전형적인 건성 피부라고 할 수 이분도 있는데요. 건성 피부예요? 네. 의외로 건성 피부가 많네요. 네, 여성분들이. 지금 또 계절도 계절이고 이제 오. 여자분들은 사실 건성 피부가 많고 네, 이제 네, 요게 어떻게 아까 이 비밀의 팩으로 좋아지는지 이따 확인하시면 네. 될 것 자, 같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36.7, 16.5. 네. 좀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크림 조금만 덜어내서 얼굴에 바르시고요. 네.
이것 때문에 크림 사실 좀 필요는 이렇게 없고요. 돌려주시겠어요? 그쪽이 보이게? 예. 네. 네, 크림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지고 계신 크림으로 집에 있는 하시면 크림. 되세요. 네, 일단은 보습과 리프팅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면 턱 끝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입니다. 네.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글동글동글 마사지하면서 귀 앞까지, 정확히는 귀 앞에 만져보시면 콕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리프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올라가라.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내려가면 피부가 처지죠? 안 됩니다. 네. 네. 반드시 중력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많이 부어 있다 싶을 때는 네. 손가락이 아니라 손 마디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네. 눌러주셔도 되세요. 아.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두 번째 라인은 광대에서 관자까지 이어지는 라인.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동글동글동글동글 돌려주시고, 네. 네. 좀 얼굴이 많이 부어 있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마디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네. 이게 이제 이쪽 라인을 따라서 림프절이라든지 혈관이 많기 때문에 네. 얼굴에 붓기도 빼고 이제 보습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꼬집으시면 돼요. 꼬집어요? 볼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거는 어떤 리프팅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방향이 좀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콜라겐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데요. 네. 이렇게 5번에서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해주시면 이제 돼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 하시고 이제 스팀 타월로 한번 네.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서 한번 자극을 좀 줄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스팀 타월을 이용하실 때는 네. 이제 스팀 타월을 이용한 후에 즉각적으로 뭘 바르지 않으시면 네. 금방 피부 내에 있는 수분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스팀 타월 오히려. 네, 그러면 오히려 건조해지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스팀 타월 후에는 네. 스킨케어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스팀 타월로 자극을 하셨으면 네. 여기 아까 바른 크림이 분명히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톡 두들겨서 네. 마저 흡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안 걸려요. 한 5분도 그러네요. 안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TV 보시면서 네, 네.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해주시면 네. 가을에 건조한 피부가 좀 촉촉하게 유지될 수 네. 있습니다. 자, 김민주 원장님께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마사지, 페이스 마사지를 알려주셨고, 자, 이제 우리 유현주 디렉터랑 바통 터치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걸 링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모델분의 왼쪽 뺨에 발라줬었는데요. 네. 자, 이게 시간이 이제 궁금하니까. 한 15분 정도 흘렀어요. 예. 자, 요거 이제 제가, 뭔지를 알려주시면서 네, 이제, 네. 여기 피부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재료가 뭘까요? 네, 재료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네. 자,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는요? 짜잔. 버섯 아니에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요? 표고버섯은 볶는 거죠. 표고버섯은 된장찌개 넣어야 되는데. 가을철 영양성분 공급에 기가 막힌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니, 표고버섯인데. 된장찌개 넣어야 되는데 내 얼굴에 넣는군요. 내 얼굴이 된장은 아니고. 아이고, 이런 된장 어떡하면 좋아요. 표고버섯은 네. 웬만하면 피부에 좀 양보를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표고버섯에 안톡스탄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게 전형적인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풍부해야 얼굴이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좀 윤기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네.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비타민 B1, 2, 니아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레티닌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도 있고 피부에 항균 효과도 있는 성분이라서 네. 여드름이나 각종 트러블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렇군요. 세균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그렇죠. 항암 효과도 그다음에 있어요. 항암 효과도 네. 있고. 네. 이야, 그러니까 된장찌개 끓여서 먹으면서 여기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표고버섯 활용한 요리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표고버섯을 피부에 바른다는 얘기는 저는 진짜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처음 저도요. 들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재료가 있더라고요. 네. 또 있어요? 저 재료, 저것도 지금 원뚜껑을 딱 열었는데 네. 뭘까요? 바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과 바나나를 좀 준비해 주신 네, 거예요. 표고버섯과 바나나를 이용해서 네. 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두 가지를 섞어서? 네, 두 가지를 섞어서. 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표고버섯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네. 표고버섯은 가루로 만들기 전에 네. 한번 햇볕에 말려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비타민 D가 많이 나와서 네. 항산화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말려서 가루를 내주시고요. 마른 표고버섯 가루를 쓰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마른 표고버섯과 네. 그다음에 밀가루, 네. 꿀은
1대1대1 비율로 그렇군요. 먼저 2스푼씩. 밀가루와 꿀까지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보습에 꿀이 들어가죠. 네, 그죠? 네, 놓칠 수가 없죠. 여름에 미숫가루 많이 타 먹고 남은 꿀, 여름에 많이 먹죠. 밀가루는 왜 쓰죠? 왜냐면 저거 뭐 전도 아닌데. 점도를 좀 더 잡아내. 네. 점도가 아니라 전도 아니라고. 전을 붙이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점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점도도 만들어주면서 미백 효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맞아, 밀가루로 우리가 그 빨래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우리가 생활비법에서 알려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냥 생활비법에 나를 초대해요. 난 처음 듣는 얘기야. 방송에 출연만 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좀. 그렇군요. 네, 그리고 꿀도 2스푼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2분의 1개를 갈아주세요. 믹서기에 갈아서 네, 알갱이가 생기지 않도록 곱게 갈아서 네, 한번 손으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바나나 좀 먹다가 남은 거 좀 갈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조금만 지나도 바나나는 쉽게 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익은 것들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바나나는 이제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바나나의 가장 큰 특징이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노폐물이나 그 짜게 먹은 날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짜게 드신 날이나 많이 드신 날 이런 팩 해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맞아요. 바나나뿐만 아니라 수박도 맞습니다. 칼륨이 있어서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한 겁니다. 큰일이에요. 아주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아유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팩을 만든 걸 아까 이걸 바른 거죠. 네, 이걸 제가 목에 얼굴에 발라드린 거예요. 요거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표고버섯 가루, 바나나, 밀가루, 꿀 1대1대1대1로 섞었어요. 그렇죠. 그걸 바른 거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저희가 이게 바른 다음에 유수분이 어떻게 되냐 궁금한 자,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닦아서 궁금합니다. 벌써 한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랬어요. 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아까 기억하십니까? 이분 오른쪽 뺨,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36.7에 16.5였거든요. 그렇죠. 유수분이. 아유, 생방송 저희도 어떡하죠? 기대도 되면서 약간 걱정도 돼요. 왜냐면 생방 중에 사실은 조명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집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실험은 늘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성공하지도 않았고. 궁금해요.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중인데요? 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실험을 한 거죠. 우리 용감하게. 자, 이번에 좋아졌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37.9에 네, 지금 17. 오! 30. 제가 다 보라보네요. 37.9에 17. 유수분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딱 올라갔어요. 예. 이 짧은 순간에. 그리고 이 뜨거운 조명 아래 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팩이 조금 말라있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성공적이네요. 네, 오늘 다행입니다. 브라보라는 박수와 함께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브라보. 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데요. 부동산 시장은 아주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과 팔려던 사람이 전부 관망세로 돌아선 건데요. 거래 절벽 위기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 초보다 2억 원에서 3억 원 올랐는데도 매수 문의가 그치지 않던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9.13 대책이 나온 후 매수 문의도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일단 매수자가 없고 그다음에 매도자도 싸게 팔 의사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절벽 상태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시장에선 집을 팔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관망세로 들어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정기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서울 주택시장에선 당분간 거래 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른 주택을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인하기 위해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거래세가 줄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집들을 파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광역단체장은 누구시죠? 네, 민주당 열풍속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화제가 된 인물인데요. 바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과연 민선 7기를 어떻게 이끌지 제주도를 직접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2.4%를 득표하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평가 전국 1위.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 대상. 선거 공보 분야에서 2회 연속 수상하며 좋은 평가를 받은 그는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며 제주를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렌터카 총량제 시행,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까지. 원희룡 도지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제주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정치부장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이 정당의 벽을 넘은 분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채널A 시청자들한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 가능할까요? 나름대로 저로서는 어려운 선거였고요. 또 객관적으로 보면 치열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냥 파란 망망대해로 정리가 됐는데, 제주도에 무소속이니까 흰 돛담배 하나 겨우 떴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다양성이 필요한 거고, 야당과 여당이 늘 상대적으로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국민의 선택폭을 넓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소속 유일한 도지사로서의 그런 책임감, 그리고 그 파란 물결 속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의 그 깊은 속생각, 이걸 명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한 2달 조금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이 첫 직무수행 평가에서 벌써 2위를 차지했고요.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이 시도지사 선거 공보 분야가 있는데 2회 연속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원희룡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제주의 청정자연과 독특한 제주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 더 큰 제주,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네,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를 어떻게 꾸려갈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전기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전기차를 관용차로 쓴 첫 번째 지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전기차를 쓰게 되나요? 2015년 8월 15일 날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그리고 자동차도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전국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문제도 굉장히 오래된 교통체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변화를 꿈꾸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임기 때 제주 대중교통이 너무나 오랫동안 바뀌지도 않았고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공항에서 택시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서 다시 각 관광지로 내지는 각 읍면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소위 여기 중앙로라고 하는 옛날 원도심 때 당시에 버스 황금 노선이 있는데 거기는 버스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훨씬 많은 인구가 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연동 노형 같은 데는 버스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도시의 발전, 인구의 분포,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 이런 것들이 전혀 버스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도로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가용만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단추로 대중교통을 개편을 하자. 그래서 시내 시외를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 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을 했고요. 이미 작년 8월에 대중교통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워낙 혼란도 있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많이 정착은 됐고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개선돼야 될 점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우선이라는 저희 철학은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키워드는요. 이 서브 3라는 겁니다. 이 서브 3가 저도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마라톤을 뛸 때 3시간 안에 결승점에 들어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서브 3라는 걸 달성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못했죠. 완주는 5시간에 시작해서 4시간까지는 뛰어봤어요. 근데 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이 3시간 안에 풀코스 완주해보는 거. 그 정도 되려면요. 몸매도 좋고요. 군살도 없고 이 심폐도 하고 훈련도 잘 돼 있거든요. 마라톤과 인생과 정치를 마라톤을 하면서 느꼈던 거에 어떤 빗대어서 자 인생도 이렇지 않냐, 정치도 이런 것 같다. 불현듯 든 생각이 지금 마라톤하고 이제 정치 여러 가지를 다 비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42.195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힘든 지점이 15km쯤에 한 번 오고요. 한 33km쯤에 한 번 와요. 저로 치면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한 15km대의 어려움 정도로 좀 느껴졌어요. 지금 하프 꼬링 지점 정도에 있는 게 아닌가. 풀코스를 뛸지 말지 그거는 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운 과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흔히들 시청자들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정치가 되겠죠. 뭐 대권 도전도 될 수 있고 특별히 아니 그건 어떻게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마라톤은 내 몸이 뛸 수 있기 때문에 또 뛰기를 원하고 그동안 제가 정치를 하면서 했던 꿈이 있고 했던 약속이 있고 또 제 자신이 아직 모닥불이다, 연탄이다 한다면 아직도 탈 연료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정말 마라톤을 뛰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이쯤이야 하면은 전부 앰뷸런스 실려갑니다.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되고요. 이 현재의 상황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여건과 또 나 자신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을 한 발 한 발 이제 디뎌 나가는 거고요. 또 혼자는 못 뛰겠죠. 아마 함께 뛰어줄 동료도 있어야 되고 옆에서 화이팅! 어쌰! 해줄 이제 응원자들도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 토크, 본격적인 정책 토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토크도 우리가 이 키워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만 개입니다. 1만 개. 요즘 굉장히 어렵죠. 고용 지표 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최저임금 탓이다 뭐 여러 가지 공방도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만 개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이신 거죠? 뭐 1만 개라는 것은 아무튼 대대적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의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의 생산성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수익 창출 구조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세밀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4년 동안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거고 그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또 민간의 어떤 그 수요로 하는 부분들하고 지금 어떤 우리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꼭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또 부동산과 관련된 행복주택입니다.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행복주택 어떻게 뭐 새롭게 많이 건설을 하시는 건가요? 만드시는 거죠? 큰 틀에서 봐서 저희는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사이에 제주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값이 지난 한 5년 사이에 뭐 2배, 3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그다음 융자끼고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직 그 저축이 안 돼 있는 서민들, 네. 이런 부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포기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뭐 민간 부분의 공급은 민간 부분에 맡기고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 앞으로 5년 내에 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임기 때도 이미 했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땅을 비싸게라도 사서라도 짓고 싶은데 안 파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 때문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뭐 국유지, 도유지 뭐 그냥 눈을 씻고 다 찾아놨는데 그래도 좀 턱없이 부족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네.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이 특구 이런 걸 지정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난 8월 30날 시도지사들하고 대통령하고 네, 우리 만나셨죠? 지방선거 네. 이후에 처음 네. 이제 협의회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만들겠다. 대신 대통령께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 네. 요청을 했는데 웃기만 하시고 아직 답변은 없으십니다. 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블록체인 특구가 뭐냐면 블록체인은 이제 새로운 인터넷 기술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할 때는 그냥 뭐 돈 주고 사고 그냥 예산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된 소위 퍼블릭 블록체인 네.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 안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도 모집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상도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키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거, 그다음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 투기나 어떤 사기,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틀어막았거든요. 네. 1년 전에. 그래서 제주에 한정해서 이런 투기나 사기 또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어떤 그 규제 모델을 적용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들이 제주로 와서 네. 제주의 어떤 그런 특례, 제주의 특별한 규제 모델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현재 블록체인의 선두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금지되니까 제주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가서 거기 가서 세금도 내고 특허도 등록하고 거기에 인력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스위스,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주도라는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블록체인 특구를 대한민국이 갖고 가자. 네. 그럼 이건 제주도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랑 의논해서 중앙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 규제 모델 속에 다 집어넣고 협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대통령실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금융위원회 네. 이 부분하고 지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희룡의 사람들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의 사람들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배우 정우성 씨인데 너무 비교가 돼요. 아니 보면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때가 네. 저 제주 평화 포럼 6월 달에 네. 그래서 제주 평화 포럼이 뭐 비핵화 뭐 인권 뭐 다 다루는데 정우성 스타는 그 UN 난민 대사더라고요. 네. 인권 대사 자격으로 왔는데 그래서 뭐 당시에는 뭐 예멘 난민이 막 민감할 때입니다만은 난민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개방적으로 가지십시다. 뭐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는데 뭐 겸사겸사 네. 제주 감귤도 홍보해 주시고 네. 제주의 평화의 섬도 홍보해 달라고 네. 뭐 많이 부탁을 했죠. 알겠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가 꼽은 원희룡의 사람들 정우성 씨였습니다. 이 처음에 이 프로를 시작할 때 지사님께서 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미래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쓰셨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제주도가 떨어져 있고 낙후돼 있고 뭔가 뭐 4.3 사건도 있고 해서 뭐 피해의식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고 세계가 어떤 하나의 지금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리적으로 섬이라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블록체인 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는 생태고 문화고 그리고 서로 교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민 자체가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그러한 방향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도 같아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정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도민을 위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주도가 워낙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미처 도민들이 다 정리가 안 된 문제들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뭐 제2공항이다 뭐다 나오다 보니까 갈등도 많아요. 뭐 해군기지다 이렇게 해서. 근데 갈등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회의 성숙도이고 얼마만큼 선진 사회인가가 거기서 가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제가 어떤 도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도민 중심의 앞으로의 도정을 정말 겸손하고 충실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도와주셔야 도정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원희룡 지사를 모시고 제주도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원희룡 지사의 꿈, 원희룡 지사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9월 17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평양에서 아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지죠. 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특집 방송으로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김현욱의 굿모닝은 수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